간만에 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읽었던 기사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유튜브에 댓글 주셨던 거 나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주셨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기사 리뷰를 한번 하고 가면 제가 지난주에 인스타에 올린 릴스가 있어요. 존 디디언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라는 책을 결국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썼던 글 중에 노트 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 나왔던 거예요. Don't keep a diary. Embrace the fragments of real life instead. 일기를 쓰지 마라. 대신에 실제 생활, 실제 삶의 조각조각들을 껴안아라 라는 거였거든요. 작가는 자기 할머니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기를 쓴 거를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진실과는 살짝 동떨어진,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선언한다는 거죠. 이거는 as you'll find out henceforth, I'm a different person. 자, 앞으로 네가 발견할 거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일기는 자신의 현실을 왜곡하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줄거리를 다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 메모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록하라 라는 거였어요. Rather than keeping a diary, I started keeping notebooks. 일기를 쓰는 대신에 나는 노트북, 그러니까 scrapbook 같은 걸 쓰기 시작했다. Where a diary constructs narrative, character, and voice, a notebook is inherently fragmented. 그러니까 일기는 내러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줄거리 서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캐릭터를 세우고 어떤 톤을 주는데, 노트북은 이게 내재적으로 챙겨먹은 것 자체가 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 조금 덜 제약이 가 있다라고 하면서 Joan Didion made a similar distinction in her 1968 essay on keeping a notebook. 노트 쓰기라는 글에서 For her, the point has never been, nor is it now, to have an accurate factual records of what I have been doing or thinking. 그녀의 노트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정확한 사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었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렇다.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일기를 쓰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기도 쓰지 않고 플래너도 진짜 최소한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맥상통하는 기사를 되게 보니까 반가웠어요. 제가 올렸던 거 바로 다음 주에 그게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이거 On Your Mind라고 이 브랜드의 다이어리, 1년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딱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반가웠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궁금하다고 하셨던 거가 무슨 기준으로 뉴스를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우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안에 필터를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흥미 있는 기준의 기사, 그게 제일 먼저기는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제 머릿속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싫다. 우리가 무슨 AI 마냥 그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쉽게 이해하시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는 하다. 그러니까 각자의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있고 내가 그걸 걸러내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대령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제 필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제 진짜 다양해요. 정치 기사도 읽고 사회 기사, 문화 기사, 예술 쪽의 기사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좀 많아서 그렇게 다양하게 읽고 팩트를 전달하는 거는 관심 없고요. 좋은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생각,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좋은 문장이 있고 해도 결국에 얘기하는 게 부정적이다, 답이 없다 라면 보통은 전달은 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발 자기의 알고리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 걸러내는 게 내 머릿속에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그 컨텐츠들이 들어오게
놔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보는 컨텐츠가 양질이냐 아니냐가 항상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읽고 정리를 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구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내가 따라가면서 이 앞에 문단과 이 뒷문단이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내 말로 설명할 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시험, 취업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데 여유가 있고 약간 좀 집착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만 딱딱 꼽고 뭐 팩트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쓴 글이 좋냐 안 좋냐 그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에서 알고리즘 관리하듯이 나한테 들어오는 컨텐츠들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글이 지금 잘 쓰여진 글인가, 특히 긴 글 같은 거 읽을 때 문단별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 문단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좀 이렇게 구조가 정리가 안 되면 제 스스로 이해가 좀 안 되고 에이 이건 드랍 시킨다 이런 식으로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식으로 자기 기사에 담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서 그거 되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읽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단어 정리하냐? 안 합니다. 안 해요. 전 단어 정리를 초반에 영어 공부할 때 꽤나 철저하게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노트 두세 권 정도의 단어 쓰고 예문 쓰고 유의어 쓰고 그리고 거기랑 관련된 그 뭐 내 생각 같은 것도 쓰고 심지어 막 이랬던 거를 한 두세 권을 해봤는데 결국엔 안 봐요. 그렇게 엄청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안 본다.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도 되게 자주 올리는 건데요. 이게 하루하루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단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초 때는 단어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구절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당연히 그렇게 늘어나요. 만약에 지금도 단어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게 레벨이 안 느는 치명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단어 위주가 아니라 그날 해놓는 기사에서 얻은 생각들, 그리고 내가 꼭 외워놓고 싶은 구절들, 문장들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짧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최근에 했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 그 읽었을 당시에 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외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노트를 옆에 두고, 핸드폰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보낸다고 링크를. 그래서 핸드폰도 두고 노트도 두고 저는 막 여기저기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이언맨이 자비스인가요? 자기 비서 컴퓨터 있잖아요. 뭐 열라면 열고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완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우리는. 한 방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가고 막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공부할 때 제발 자기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티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얼마나 변하는지, 어느 속도로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항상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분을 잘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더 좀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할 필요는 있다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보시고 싶은 기사가 있는지도 혹시나 있으면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이거 궁금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26 Inverted Food Pyramid. 원래 Food Pyramid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야채, 곡류, 탄수화물 위주였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피라미드가.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가 그걸 홀랑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먹으라고 권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뒤집힌 피라미드에 보면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red meat라고 하잖아요. 육식.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권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할까라고 많은 기사를 읽어보다가 이런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섭취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던 것들을 오히려 많이 먹으세요,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뻔하게 아마 로비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났을 때 대부분의 기사의 마무리는 의사들 그리고 식품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학자들이 하는 말은 증명된 적 없다.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The New Food Pyramid, 이 기사 뉴욕타임즈였는데 brought to you by Big Meat라고 예상했던 게 그대로였어요. 육류 가공 산업의 로비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성이 바뀐 걸로 보인다라고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게 진짜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건드리기가 약간 무서웠는데, 푸드 피라미드가 바뀌기 전부터 막 얘기됐던 건 그 프로테인 더 먹어야 되고 식물성 오일 그런 걸 권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 소의 기름 있죠, beef tallow, 그러니까 소의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막 출시를 하면서 이게 좋다.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는 이게 또 유행인 거예요. 이거를 파보다 보면 너무 약간 좀 극우 쪽으로 연결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유를 먹는 거, 그러니까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백인이 유독 우유를 잘 소화하고, 그 나머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유당불내증이라서 우유를 소화를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white supremacy,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또 극우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연결된 그런 기사였고, 2025년에 뉴요커에서 제일 많이 읽힌, 제일 인기 있었던 기사가 있는데, 그게 케네디 가의, 찾았습니다. 케네디 가가 약간 비운의 케네디 가 이런 느낌으로 좀 사고도 많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클린 케네디랑 존 F 케네디의 유일한 생존 자녀가 캐롤라인 케네디라고 그 대사를 지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딸이 있는데, 타티아나 스콜스버그, 미국의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자 요번에 뉴요커에 글을 썼어요. 작년에. 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Battle with my blood. 그러니까 내 피와의 전쟁, 내 피와의 싸움. 그러니까 내 혈통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 글이었어요. A Further Shore이라고, Doing Battle with My Blood, 타티아나 스콜스버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엄청 젊어요. 게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출산 직후에 약간 수치가 이상하다라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병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병을 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버트 케네디의 정책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가문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백신을
대한 정책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에 반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게 자기 백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사실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사가 뉴요커에서 발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을 했습니다. 1990년생이에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제가 이 건강에 대한 기사 같은 거를 좀 약간 멀리하고 이게 내 예쁜 눈으로 볼 수 없는지 그럼 뭐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막 기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앞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약간 긍정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아마 다루긴 할 것 같은데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그냥 뒷거래, 로비 이런 것과 연결되고 극우랑 연결돼서 사실 전달드리기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주제는 아니더라고요. 기사는 중간중간에 괜찮은 것들이 나왔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사 그리고 타티아나 스콜스버그의 마지막 기사 아티클로 걸어둘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브이로그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발음 연습도 혼자 하셨습니까? 발음은 어떻게 도대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뭐 요령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발음도 잔머리로 혼자 했고 내 발음 좀 구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발음이 좋아지는 법은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짜 초급이신 분들은 무조건 자음 신경 써야 돼요. consonant라고 그 b, k, d, f, g, j, o, 이런 발음들 있죠. 그 발음을 먼저 정확히 해야 그래도 기본은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요령은 무조건 원어민 흉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국 발음이 입에 잊었으니까 그 발음이 그렇게 원어민처럼 안 나와. 연습하면 다 나와요. 그냥 계속 하세요. 그리고 오바스럽게라도 해야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 자음 안에서도 like r, o, like r과 l 이런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b, k, d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이거 쉽네. b, b, k, d 이런 것도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 발음이 확실히 나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모음. 자음을 교정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구린 것 같이 느껴져. 약간 뭔가 약간 달라. 되게 많이 달라라면 모음 바꾸시면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음 때문에 발음의 수준이 되게 달라지는구나 싶거든요. 아와 에가 다르고 이도 I 발음도 이가 아니라 에 이런 발음이고 like 오도 다르고 유도 다르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원어민이들이 발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입도 보시고 그 입 모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혀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라는 거 있잖아요. 추측하는 거 이렇게 내 혀를 뒤로 두기도 하고 앞으로 두기도 하고 위로 밑으로 이렇게 약간 움직여 보면서 비슷한 발음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자음이 완성되셨으면 모음 그렇게 모든 알파벳을 조정을 해서 발음이 각각의 단어 같은 경우에 잘 되는데 그러니까 긴 글 같은 거 읽을 때 intonation, 뭐 pronunciation이 약간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스닝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들으면서 막 이어지는 긴 호흡의 글들을 들으시고 그 인토네이션을 흉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흉내라고 보시면 되고 아기들이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음 모음의 발음이 아니라 인토네이션. 제일 먼저 흉내내는 게 인토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처럼 막 해요. 그리고 옹알이처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인토네이션 흉내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끼워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3번째 단계로 왔을 때는 이제 무조건 빨리 많이 듣고 나를 거기에 꾸겨 넣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연습하면 진짜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좀 뽀대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발음도 계속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 산업에 관한 기사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그 기사 중에 책 산업은 아니지만 영화 산업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를 읽었어요. 아, 저는 뉴욕타임즈가 이거 그 비주얼 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Why the future of the movies lives on Letterboxd. Letterboxd라는 영화 리뷰 남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유행은 아니고 그 영화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인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의 미래가 여기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Amid grim pronouncements of film industry doom and the collapse of professional criticism, the rise of Letterboxd suggests that the industry's crisis may be distinct from the fate of film itself. 영화 산업 자체는 doomsday 무너지고 있고 전문적인 비평의 영역도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전문적인 비평가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비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영화 산업 자체는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Letterboxd는 영화 산업과 영화 팬들의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영화 산업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는 계속 장려되고 좀 더 제가 리바이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데 한동안 저는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까지 뭐 텍스트 힙 이러면서 책이 다시 뜨는 듯한 바이브가 막 생겨났고 마케터들도 굉장히 막 우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보니까 세대가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10대에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20대에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세대가 약간 유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는 그런 문화의 소비 패턴이 잠깐 반짝했던 거지 결국에 책품은 아니다. 텍스트 힙은 아니다. 그 텍스트를 힙하게 10대, 20대가 조금 들어오면서 힙이란 단어를 붙여보았으나 책은 유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책 읽는 게 문화의 소비 방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생각해봐요. 얼마나 달라요. 숏폼 보는 거랑. 그런데 그래서 또 뽕이 있지 않나. 책을 읽는 사람들만의. 제가 오늘 언급했던 기사들은 아티클의 링크로 다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질문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메인으로 스몰 토크에 넣지 못하더라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풀어볼 테니까 궁금한 기사가 있거나 흥미로운 거,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항상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걸 어떻게 그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야. 없다. 여기 있다.